이 시간에 우리가 좀 특이한 것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합격하신 분들이 왔어요. 그래서 그분들 공부 방법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이제 어느 분은 이제 합격 수기에 적은 것도 있지만 또 못 적은 분도 있고, 또 합격 수기라는 것에 다 실을 수 없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와서 수기를 얘기하는데, 일단 출발하기 전에 자 카메라 여기부터 좀 끊었다가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출발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영상을 보게 되는 분이나 지금 직강생 모두에게 첫 번째, 일단 먼 곳, 뭐 연수도 남아있고 연수하는 중이고 하는데 왔으니까 일단 그것 자체로 고맙게 여겨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저분 중에서 자료를 가져왔으면 나름대로 고생한 자료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보는 건 좋은데 뭐 달라고 그러거나 찍거나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조금 이왕에 좋은 일 하러 왔는데 마음 불편하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좀 조심스러운 거는 함께 공부했던 사람도 분명히 이 자리에 있거나 영상을 보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그 사람들은. 그쵸? 근데 이제 우리가 좀 호흡을 길게 하고 다음번에는 내 차례다라는 생각을 갖고 좀 그렇게 좀 넓은 마음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런 기회를 좀 잘 안 만드는 경향인데, 또 요즘은 학생들이 다양한 사례로서의 하나로 보려고 하는 것이라서 기회를 마련한 거니까 같이 공부했던 분들은 조금 큰 마음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 보는 분들은 하나의 사례다 라고 생각하시고, 저분들에서 얻어지는 사례이거나 혹은 비슷한 사례가 있으면 좀 희망을 갖게 되거나 이렇게 될 테니까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식은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순서대로 나와서 얘기를 하고, 제가 잠깐 소개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얘기하고, 끝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중간중간 앉아서 자료 같은 거 좀 보여주고 질문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중간에서 질문해 버리면 마이크에 질문자의 목소리가 들어가질 않으니까 네, 저는 이랬어요. 그런데 영상은 뭔 말이야?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한 분씩 나와 보세요. 이쪽으로요. 아마 그 수업 실현할 때보다 더 떨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뭐 학교 간 사람 이렇게 떨어 하지만 그거보다 더 어려워, 이 시간이 지금. 오시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도 임용 서울 최종 합격한 유명선입니다. 진짜 떨려요. 어느 정도 떨리냐면 수업 실현보다 한 3배는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제 심장이 지금 튀어져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제가 조금 일을 계속 병행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렇게 했던 분들한테 좀 첫 번째로는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1차를 합격한지 모르고 너무 급하게 준비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정샘 선생님께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제가 일을 제가 4수를 했거든요. 근데 첫 해에는 제가 공부를 거의 안 했어요. 이론서도 모르고, 뭐 노량진에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시는 교수님도 모르고, 그냥 아이들하고 학원에서 지내는 게 재밌어가지고 그렇게 보내다가 낙방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에서는 이제 정샘 선생님을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친한 동생을 통해서. 그래서 그 동생과 이제 초수 때부터, 이제 초수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가 딱 초수죠. 초수 때부터 1월부터 마지막까지 파이널까지 강의를 쭉 1년간 계속 들었거든요. 그렇게 들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일을 계속 병행하고 또 일을 그 와중에 바꾸고 해서 아무래도 공부 시간이 부족해서 낙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수 때는 제가 또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시간도 부족했고, 그리고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남자친구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멘탈이 너무 심하게 깨졌고, 이제 그거를 이제 좀 멘탈을 부여잡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조금 공부 시간도 부족했고 일하는 시간도 있고 해서 또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이제 2016년도에 공부를 시작하면서 1열 강의가 저는 정세문 선생님 수업 중에서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섬세하게 기차 타기 해주시면서 다 잡아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전체적인 이제 올 한 해 임용 계획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계속 시작했고 그래서 일을 했기 때문에 아침에 어떻게 시작했냐면은 진짜 일찍 일어날 때 정말 가끔이에요. 정말 가끔에 6시에 일어나서 이제 6시부터 7시까지는 교육학을 항상 15분씩 구조화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계속 공부를 했던 게 있었기 때문에 3년 동안 그래서 계속 구조화 시험을 보고 그리고 저는 이제 전태련 선생님 강의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전태련 선생님 문제를 가지고 그동안에 모았던 문제를 가지고 15분 동안 시험 보고 그다음에 전공은 이제 정 선생님 그동안 문제를 봤어요. 봐서 1월 달에 정 선생님이 뭐 이거 올해는 중요해. 이거는 시사성이 있어. 이런 그런 내용이 포함된 문제를 뽑아서 뭐 감상, 체험, 표현, 감상 이렇게 3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그 문제를 뽑아서 계속 키워드 시험을 연습을 했거든요. 왜냐면 서술도 많고 논술도 양이 되게 많은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 번 해결 못했기 때문에 6시부터 7시까지는 그렇게 했었고 또 9시부터는 이제 9시부터 10시까지는 교육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준비하고 학원 갔다가 집에 오면 8시였어요. 그러면 이때 밤 8시부터 진짜 컨디션 엄청 좋은 날, 뭐 커피를 뭐 엄청 2잔 마셨다든지 이런 날은 이제 새벽 2시까지 공부할 때가 있는데 잘 없었어요. 근데 시험이 다가오니까 사람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일을 하면서 하는 이유는 제가 굉장히 게으르고 그리고 서브 노트 같은 거 정리 잘 못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한 책에다가 다 해서 나중에는 책이 이렇게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이렇게 분철해서 공부를 했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제가 시간이 많으면 어떤 스타일이면은 친구들이 다 옆 골목에 사는 친구도 있고 옆 건물에 사는 친구도 있고 했기 때문에 나 시간 돼. 너 시간 돼? 잠깐 밥 먹자. 밥 먹고 나서 차 마시고 하면 3-4시간 후딱 가잖아요. 근데 저한테 많은 시간을 주면 저는 공부를 안 하고 계속 노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빠도 옆에서 너는 그냥 일을 해라. 너는 발등에 불 떨어져야 하는 스타일이니까 일을 하면서 공부해라. 그래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었어요. 제 시간 관리를 위해서. 그래서 저의 1차 공부 방법은 첫 번째로는 좋은 스터디원과 계속 만났던 것 같아요. 친한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이 정리를 너무 잘해서 정리했던 거에 도움도 되게 많이 받고 그리고 일단은 서로 배려를 하니까 서로 또 좋은 스터디원을 통해서 이제 뭐 멘탈이 깨지거나 할 때 많이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좋은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어요. 이 공간 안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런 좋은 스터디원들과 계속 매일매일 힘든 과정에도 빽빽이 시험을 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의 기억 곡선이 2주면 끝난대요. 예를 들면 만약에 내가 오늘 중국사 하셨네. 중국사를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2주 뒤면은 내가 틀렸던 부분에 2주 뒤면 또 틀려요. 그러니까 제가 정쌤 문제를 계속 2주마다 반복을 했던 거는 정쌤 선생님 문제에서 예를 중국사에서 예를 들면 고개지에서 틀렸어요. 고개지에서 유교에 대해서 틀렸으면 2주 뒤면 또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3주 뒤면 또 틀려요. 아니 2주 뒤면 또 틀리고 4주 뒤면 또 틀리고 6주 뒤면 맞추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기억을 계속 반복할 수 있도록 전공 이론서도 다 돌리고 그 다음에 문제도 다 돌리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2차를 제가 이제 2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어요. 제가 2차를 정말 급하게 준비했어요. 왜냐면은 이번에 시험이 좀 어려워서 제가 느끼기에는 시험이 어려워서 기입형에서 저는 이미 3개가 틀렸다고 생각을 해서 올해도 떨어졌구나 라고 생각해서 애초에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합격이 된 거예요. 근데 실기는 한 일주일에 2번 정도만 준비했었거든요. 실기는 놓지 않고. 그리고 미술학원 알바를 계속 했었기 때문에 다행히 소묘는 돼 있는 상태인데 디자인이 뭐 수업 시련이고 지도 아니고 이런 게 하나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그날
딱 그걸 보고 바로 정 선생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선생님, 제가 1차를 붙었는데 어떡하죠? 저 준비된 게 없어요. 이랬더니 선생님이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 일단은 올해 강의를 다시 좀 이렇게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급하게 진짜 2차 선생님 강의를 들었는데 그것도 너무 촉박해서 다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무조건 좀 이렇게 1차 끝나고 바로 학원에 오셔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차를 준비했는데 2차가 이제 정 선생님 설명을 되게 자세히 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업 지도안은 첫 번째 수업 지도안이 서울이 물론 지역마다 굉장히 달라요. 수업 지도안이 안 들어간 지역도 있는데 수업 지도안이 10점 만점이에요. 10점 만점에 제가 9점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수업 지도안 때문에 제가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수업 지도안에서 만약에 1점이나 2점이 깎였으면 합격을 못했어요.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붙었기 때문에 2차도 너무 급하게 준비했고, 근데 수업 지도안을 그 1차 발표 후에 2차 볼 때까지 한 2주간에서 3주간의 시간이 있는데, 그때 진짜 매주 정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검사 받고, 선생님이 또 막 어떤 날은 뭐 수업 끝나고 스터디원 다 봐주고 막 8시, 9시 되는데도 다 일일이 봐주시고 막 이러셨었거든요. 그래서 지도안을 꼼꼼히 봐주셨는데, 이때 이제 창의적 문제 해결법 해결법이 정 선생님 그 1차 끝나고 2차 준비할 때 첫 번째 문제가 창의적 문제 해결법 지도안이었어요. 근데 이틀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시험장에서. 근데 2014년에도 유니버셜 문제가 그대로 나왔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창의적 문제 해결법이 어느 정도 그대로 나왔냐면, 뭐 옆에 이제 가로치고 뭐 태블릿 PC랑 뭐 컴퓨터 뭐 이런 노트북 이용한다 뭐 이런 거랑, 그다음 밑에 뭐 다시 교사가 재검토해서 순회한다, 이 틀이 아예 그대로 똑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써야 될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수업 지도안이 전체적으로 짜고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수업 지도안 안에 써야 될 답이 있고 그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지도안도 키워드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그대로 나와서 제가 급하게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점수가 많이 안 깎였거든요. 그리고 아마 그 2차까지 다 알아보신 분들도 있겠고, 물론 소수이신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서울이랑 경기는 2차 변별도가 엄청 커졌어요. 옛날에는 지도안에서 많이 깎여도 한 8점 합격하신 분들이 막 그런데 그렇게 막 진짜 많이 깎였더라고요. 다들 보니까. 그리고 수업 시련이 있는데, 두 번째는 수업 시련은 제가 그래도 계속 그 삼수 하는 동안 1차 끝나고 정선 선생님 거를 계속 들었었어요. 그래서 수업 시련에도 그동안 받았던 도움도 되게 많았고, 수업 시련이 정 선생님이 되게 좋으신 이유가 막 뭐 예를 들면 판서를 쓸 때는 어떻게 꼭 써야 된다. 교사가 뭐 학생들 판서를 쓸 때도 등을 보이지 말고 뭐 학생들을 꼭 지켜봐야 된다. 이런 것부터 행동 하나하나씩 다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됐고, 또 교사가 수업할 때 뭐 해야 되는 동선이라든지 또 발문은 어떻게 하는 게 적절하고 학습 목표는 어떻게 하는 게 적절하고 이런 거를 다 설명을 일일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특히 수업 지도안과 수업 지도안은 제가 말씀 빠뜨린 게 있는데, 수업 지도안은 하나의 이제 학교를 가면 지도안을 쓰잖아요. 수업 지도안을. 근데 공문서예요. 공문서기 때문에 이제 국가에 내가 이러이러한 수업을 할 거다라고 내는 거기 때문에 그 구어체라든지 뭐 어떤 그 정확한 형식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다른 뭐 교육학에서라든지 같은 전공인데 막 만난 선생님들끼리 자료도 교환하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선생님들 거 보다가 제가 중간에 수업 지도에서 많이 망가졌었거든요. 그래서 막판에 막 너무 힘들고 이 지도한테 골치가 되게 아프고 막 이랬었는데, 선생님이 이거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건 이렇게 수정해야 돼,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서 진짜 섬세하게 다 봐주셔서 되게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수업 시련도 마찬가지로 20점 만점에 제가 17점, 여기 소수점이 생각이 안 나요. 한 17점 몇 점 정도 나왔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 수업 시련이 되게 안 좋게 나왔구나 생각을 했는데, 안 좋게 나온 게 아니고
변별이 커져서 이 점수가 나온 거였어요. 예전에는 사실 이 점수가 그렇게 합격하기 좋은 점수가 아니었는데 2차 변별이 정말 많이 생겼구나라고 느꼈고, 그래서 수업 실현도 이 점수가 그냥 평균 점수더라고요. 합격생들의 평균 점수였고, 다 전화해서 막 물어보고 하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심층 면접이 40점 만점에 제가 32점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급하게 준비를 하니까 아무래도 점수가 되게 적게 나왔고, 제가 2차는 처음 가보니까 요령 같은 거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끝나고 정쌤하고도 통화를 하고 또 다른 친구들한테 들어보니까 제가 이 심층 면접에서 왜 깎였는지 너무 잘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한마음 임용고시라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면접 점수를 다 이렇게 제가 통계를 한번 내봤는데 면접이 서울은 10분인데 제가 8분만 딱 얘기를 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은 시간 동안 정말 그 교사가 되고 싶은 그 절실함과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2차가 처음이고 하니까 제가 너무 떨려가지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딱 진짜 그 답만 딱 말하고 나오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3점이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또 뭐 문제 방향과 맞지 않은 게 아마 마이너스 5점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서울 합격하신 분들 중에서 물론 높으신 점수이신 분들도 많겠지만, 제 친구랑 어제도 이제 서울 같이 봤었던 친구랑 통화를 했었는데 평균 점수가 35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대략 지금까지 전화해본 선생님들하고는. 근데 그만큼 35점이면 사실 많이 낮은 점수였어요. 그동안 심층 면접에서. 근데 그 정도로 변별이 되게 많이 생긴 거였어요. 근데 그래도 제가 심층 면접을 빨리 준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스타일이 친구들하고 만나서 대화하고 막 수다 떨고 막 이렇게 말하면서 공부하는 걸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카페 가서 기분 전환도 할 겸 계속 교육학을 말하면서 공부를 했던 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도 시간을 다 못 채우고 나오고, 그러니까 시간을 다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사가 얼마나 되고 싶은 그 절실함을 좀 못 보여줘서 이렇게 깎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기에서는 30점 만점에 제가 25.66이었나? 26.66이었는데 기억이 안 나. 하여튼 25.66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실기는 서울은 소묘와 디자인이 있거든요. 근데 소묘는 제가 원래 대학교 들어갈 때도 입시로 소묘를 했었고, 디자인은 거의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급하게 막판에 막 독학하듯이 막 하는 것도 있고, 화실 선생님 도움도 조금 받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소묘 점수가 이제 15점이었는데 소묘 점수가 15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기시험장 갔을 때 제가 제일 못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디자인은. 그래도 소묘 점수 덕분에 이 점수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기도 대체적으로 점수를 들어보니까 평균 한 26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변별이 굉장히 많이 생긴 상태예요, 2차도. 그래서 근데 1차 점수가 제가 이제 이 점수가 전체적으로 하면은 그렇게 높은 점수가 아닌데도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1차 점수가 총점이 78.66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1배수 안에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이렇게 점수 그냥 평균에서 좀 못 미치거나 아니면 평균 점수여도 합격할 수 있었고, 또 2차 끝나고 1차 시험 되고 급하게 막 선생님한테 전화 드려가지고 선생님이 지도안 이렇게 준비하고 뭐 몇 점대가 나오고 수업 시련은 이렇게 준비하고 뭐 심층 면접은 뭐 교육학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실기는 학원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이렇게 일일이 다 하나씩 저서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덕분에 제가 이렇게 처음이고 하지만 합격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네, 선생님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도 올해 안에 정말 열심히 하셔서 다들 합격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자기 점수까지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얘기해 주는 거니까 우리가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변별성이 많이 커졌네요, 예년보다는. 그렇게 되면 12월 달 수업 실현 지도안이 이제 보통 2차에 있는데, 이제 이렇게 이러한 사례, 그다음에 이제 어제 부산에서도 찍었거든요. 어제 부산에 또 다른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그걸 참고해 보니 3월 달 우리가 이제 3월 달이 서술형 대비랑 이제 기출문제를 같이 할 텐데
3월 전체가 미교론과 교육과정을 할 건데 그때 지도안 작성하는 걸 제가 한 주 좀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해보고 하는 시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봄에 한번 연습하고 그 다음에 12월 달 연습하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소화가 되지 않을까 싶고, 두 번째로 지금 이제 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난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12월 달에 내가 본시 수업을 하고 다 끝난 다음에 1차 합격한 사람들 따로 모아서 시험 직전에 모의평가를 하거든요. 현직에 있는 분을 모셔서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우리한테 해주는 말이 동일한 부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절실함이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서대회를 넣고 시험을 보고 했잖아요. 그러면 면접 시간이 국가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외운 거 다 얘기하고 이렇게 다 했으니까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가지 말고, 시간이 남았으면 일단 그 시간 끝까지 붙잡고 늘어져야 돼. 할 얘기 다 했는데 시간이 남았어. 3분 남았고 5분 남았어. 그러면 그래서 일단 나를 합격 안 시켜주면 후회할 거다. 뭔가 이렇게 좀 강한 어필을, 내 얼굴 바로 합격할 것 같지 않냐는 뭔가 어필을 강하게 해야, 이분들도 물론 그 매뉴얼에 따라 점수를 매기지만 어쨌든 사람이 점수를 매기는 거라서 그 외에 또 다른 매뉴얼 안에 포함되는 점수 배점 기준이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임용시험이 경력사원 뽑는 건 아니잖아. 신규 사원을 뽑는 건데 신규가 얼마나 잘하면 잘하겠어. 못한다고. 그러니까 실수하는 것 인정하고 대신에 의욕적으로 열심히 있는, 미래가 보이는 사람을 뽑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발표하신 분을 참고해서 면접은 무조건 10분, 제발 나가세요 밀 때까지는 앉아서 자기의 의지 이런 거 좀 보여줄 게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좋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은 경기 지역이죠. 네, 그래서 오늘 아주 공평하게 서울 지역, 경기 지역 그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나와주십시오. 너무 떨려가지고 약까지 먹고 왔는데, 제가 좀 허둥지둥 돼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저는 이번에 경기 지역 합격한 유나영이고요. 저는 3번째 시험에 이제 처음 합격하고 2차까지 합격해서 합격을 했고, 저도 저희 서울 선생님처럼 첫 해는 그냥 대학원 8월 달에 졸업을 하고 그냥 머리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9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선생님 수업을 듣고서 시험을 봤어요. 근데 그때 이제 수업을 듣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시는 건지도 모르겠고 한마디도 못 쓰겠고, 그래가지고 백지로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정생 선생님이 이렇게 보시다가 연구실로 오라고 하셨었어요. 근데 너무 가면은 할 말도 없어가지고 안 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로 이제 첫 해 초수 때 이제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저는 첫 해 시험 점수부터 제가 그냥 공개를 할게요. 1차 때는, 첫 해는 강원도를 썼는데 교육학은 그때 되게 점수 높았어요. 17.33이 나왔고 전공은 45점이 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부터 이제 경기도를 시험을 봤는데, 이때는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교육학은 그때 좀 이건 13점이 나왔고, 그다음에 전공은 이때 이제 많이 올라서 64.3이 나왔어요. 33이 이렇게 나왔고, 이번에 경기도 시험을 봐가지고 교육학은 13.67이 나왔고 전공은 61점이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1차를 합격하고, 올해는 5.7점 높게 합격해가지고 이제 2차까지 갔는데, 제가 첫 해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갔는데 45점 맞은 것도 저는 되게 잘 맞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9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를 그냥 선생님이 모범 답안을 주시면 그거를 그대로 베껴 쓰는 식으로 하면서 그냥 무식하게 그냥 외웠어요. 이해 같은 거 없이. 그래도 이 점수 나왔다는 거에 되게 만족을 했고, 저는 교육학을 대신 되게 열심히 했어요, 첫 해. 왜냐면은 초수 때 교육학을 공부를 하면은 되게 재밌거든요. 되게 쉬웠고, 특히 교육 심리가 되게 재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교육학 점수 받고, 나 진짜 교육학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수 때 가가지고 실패를 하게 된 게 뭐냐면, 이때 제가 그때 이제 실패한 원인은 전공 공부를 안 하고, 전공은
80점이고 교육학은 20점인데 20점에 매달린 거잖아요. 그래봤자 몇 점 차이도 안 날 텐데 잘한 사람이랑 못한 사람이랑. 근데 그렇게 한 게 정말 실패의 원인인 것 같고 제가 또 이때 사실 열심히 할 수는 있었어요. 근데 막 여기 정생이 직강이 왔는데 다들 너무 잘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대답도 너무 잘하고. 그래서 어차피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절대 가지지 마시고 제가 막상 시험장에 가서 보니까 후회가 됐어요. 이 정도면은 했으면 할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두 번째는 전공만 열심히 했어요, 되게. 전공만 했어요. 교육학은 한 번도 안 하고 교육학은 그냥 마지막에 이렇게 써보잖아요, 논술을. 그것도 안 하고 그냥 갔어요. 근데 그때 가니까 시험 문제 봤는데 너무 쉽게 나왔는데 못 쓰겠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질문이 너무 길고 안 해봤으니까 또 몇 가지를 묻는데 진짜 어떻게 시험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시험 점수가 잘 나올 때는 저 개인적인 경험인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기억이 되게 잘 남아요. 내가 뭐라고 썼는지. 아예 그냥 복기가 그냥 거의 90% 정확하게 될 것 같이. 왜냐면 그거는 자기 머릿속에 구조를 그려가지고 썼기 때문에 사실 실수할 일이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점수가 낮을 때는 허둥지둥 썼다는 거고 그렇게 쓰게 되면 점수가 잘 나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는 이제 교육학을 또 다시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이 이제 쓰는 연습을 하고 했는데 막상 시험장에 가니까 문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하나를 통째로 날리고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점수는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이번에 전공도 작년이랑 비슷하게 공부를 했고 사실 저한테는 그 방법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좀 이상하게 하는 것 같긴 하겠지만은 이렇게 해서 점수를 올릴 수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가 말씀을 또 드리고 싶은 것은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수 때는 자신감을 많이 가지셔야 되고 그때는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에 충실하면서 초수 때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재수 때는 이제 초수 때 떨어져 보니까 알잖아요. 뭐가 부족한지. 그럼 부족한 부분부터 먼저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떨어졌기 때문에 되게 마음이 좀 안 좋아요. 그때 그렇게 마음이 안 좋고 막 실패감에 되게 휩싸이게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 안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야 돼요. 좀만 더 하면은 올해 합격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아니면은 운이 좀 부족해서 내가 2문제 때문에 떨어졌다 막 이런 식으로라도 자기 위로를 하면서 그래서 올해는 내가 후석을 할 거야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은 또 학습 동기가 또 올라가고 그럼 공부를 또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공부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렇게 합격 수기를 좀 읽어봤는데 다른 전에 근데 선생님들이 되게 체계적이고 되게 아침부터 밤까지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는 안 했거든요. 하고 싶은 날 하고 1시간에 집중할 때 그냥 진짜 집중 확 하고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교육학도 뭐 맨날 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2번 그냥 3시간 딱 몰아서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는 자기 성향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자기 성향에 따라 다른데 저는 막 이렇게 체계적으로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밤까지. 근데 되게 열심히 했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쓰기만 한 거예요. 그냥 노동만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저한테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전공 공부도 하루에 4시간 이상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육학도 2-3시간?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다른 거 하고 놀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1시간 하더라도 집중하는 게 중요하고 뭐 스탑워치를 활용해서 내가 8시간 공부할 거야 이런 것도 해봤는데 그것도 그 스탑워치 그 시간 채우는 거에 급급하지 또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 위주로 하는데 계획을 어떻게 세우냐면 저는 이렇게 A4 용지 한 장에다가 전 영역의 구조를 딱 그렸어요. 뭐 미술교육론, 서양미술사, 중국미술사, 한국미술사, 표현에서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걸 한 다음에 오늘은 요 미술교육론에서 요 부분을 할 거야. 오늘은 표현에서 요 부분을 할 거야. 이런 거를 정해서 이거를 오늘 클리어 하겠다. 딱 이런 생각으로 했어요. 그리고 또 미술 그 영역을 보다 보면 하루 만에 끝날 수 있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하루 날 잡고 그냥 확 해버리고 그냥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번 돌리고 백지 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거든요. 그게 저는 더 훨씬 효율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목표 부분에 있어서
저는 초수 때도 그렇고 재수 때도 그렇고 커트라인만 넘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시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변별이 정말 커졌거든요. 저와 이렇게 해서 74.67을 맞았는데 제가 2차 점수가 76점인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거의 간당간당하게 붙었어요. 변별이 엄청 커졌거든요. 근데 그게 느낀 게 제가 뭐냐면 제가 왜 그렇게 느꼈냐면 제가 실기를 그렇게 못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점수가 되게 낮게 나온 거예요. 그거는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경기 같은 경우는 변별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사실 커트라인에서 5점 높아도 정말 불안하거든요. 저는 커트라인에서 3점 높아서 최종에서 붙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5점, 7점 높았는데 2점을 어디서 깎아 먹은 거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변별이 좀 크다고 보시면 되고 최소한 5점 이상은 높게 맞겠다는 생각으로 해야지 2차 점수까지 합산을 해서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차를 중간으로 보신다는 전제 하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스터디가 정말 중요한데 저기 서울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스터디 원 전원이 합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스터디 원들과의 시너지 효과가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저는 짝스터디를 강추해요. 왜냐면 한 4명이서 하면은 말이 많아지거든요. 수다도 많이 떨고. 근데 1대1로 하면은 바로 피드백이 바로바로 오고 진짜 더 머리에 쏙쏙 저는 잘 남더라고요. 잡담은 안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또 전 스터디를 되게 여러 개를 했어요. 강제성이 있어요.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라서 3분이서 하는 스터디를 했어요. 그거는 기출분석 스터디인데 그분도 3분 다 인천이랑 경기 2분 다 저랑 같이 합격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만났을 때는 공부만 했어요. 공부만 하는데 잡담은 진짜 조금만 하고 공부 내용을 되게 재밌게 이것도 모르겠는데 이것도 몰라 난 이것도 몰라 이러면서 막 그러면 이건 이거야 이건 이렇게 막 피드백을 되게 많이 하면서 그때 이제 공부를 많이 했고 또 잘 맞으면은 또 같이 공부 열심히 하게 되고 막 그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암기 같은 거는 저는 미술사나 미술 교육로는 좀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필독서를 좀 읽었어요. 상반기에. 하반기에는 읽지 않고 상반기에 그냥 좀 시간 좀 많을 때 좀 읽었어요. 막 클릭 한국 미술사나 뭐 미술 교육의 역사, 뭐 미술사 교과서가 또 있어요. 교학사 거. 그런 거 보면서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발달 단계나 표현같이 약간 좀 단순 암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막 초성을 따서 외우거나 스토리를 만들어서 외우거나 막 그런 식으로 하면은 기억이 시험장 갈 때까지 남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미술교육론 거기서 귀납적 사고법 단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가면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이거를 문간 개개정이라고 외웠어요. 그러니까 문간이 개정하는 걸 싫어하니까 뭐 그런 식으로 막 말도 안 되는 말을 붙여가지고 외우고 막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애니메이션에서 페나키스토스코프가 나왔잖아요. 그럼 그걸 또 외워야 되잖아요. 그것도 이제 역사가 있더라고 그 영상 장치에. 그러면은 그게 뭐냐면 이렇게였어요. 이건 스토리로 외웠는데 소마트로프예요. 소마트로프고 페나키스토스코프, 스트로보스코프, 조트로프, 프락시노스코프 이렇게 발전을 하거든요. 애니메이션 장치가. 이걸 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소마트로프는 소페가 소피 마르소를 생각을 했어요. 소피 마르소가 프랑스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소피 마르소가 스트로보스 코프예요. 그러면은 스트로를 스트로우라고 읽어서 빨대 형님한테 터져가지고 프랑스를 떠났다 막 이런 식으로 외워가지고 그냥 한 번에 그런 식으로 스터디원이랑 이걸 짝 스터디로 그런 식으로 했어요. 좀 약간 저질스럽게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제 보여드릴 게 있는데 저는 서브노트가 없어요. 저는 그냥 백지 쓰고 버리고 잭 쓰고 버리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냥 아까 여기 그려놓은 구조도 있잖아요. 오늘 여기 하자 이러면 거기 쓰고 다음에 또 거기 쓸 때 뭐 더 지식이 추가된 거 있으면은 첨가하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초수 때부터 똑같이 한 게 뭐냐면 이렇게 8, 9월 이렇게 모의고사를 다 모아놓고 연필로 풀어요. 연필로 풀면 제가 당연히 오답을 많이 썼을 테니까 지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모범 답안을 주신 거를 적으면서 공부를 했어요. 적으면서 이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전공 공부는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백지 쓰기를 많이 했고 나중에 비포용지에다가 백지 쓰기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키워드만 남잖아요. 백지 쓰기 많이 하다 보면 키워드만 남거든요. 그럼 비포용지에다가 그 영역에 해당되는 키워드를 다 쓰고 구조화 시켜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시험장에 들고 가서 봤어요. 근데 그것만 보면은 내가 여태까지 썼던 백지 그런 내용이 다 떠오르거든요. 자잘한 것까지. 그리고 기출 분석 정말 강조하고 싶은데 제가 초수 때랑 재수 때는 기출 분석을 안 했어요. 그리고 그냥 했는데 기출 분석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왜 냈는지도 알 것 같고 또 나올 것도 예상이 가능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이번에 기출 분석을 하면서 예상했던 거에서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좀 그때 되게 신나게 풀었는데 기출 분석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처음에는 저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처음에는 답을 그냥 기출 분석별로 답을 다 썼어요. 스터디 원들이랑 스터디 하면서 답을 다 썼어요. 그러고 나서 이게 끝인가 하고서 한 번 더 돌렸죠. 한 번 더 돌렸을 때는 이제 영역별로 거기서 나올 만한 걸 예상하게 되고 그리고 계속 반복을 해야 돼. 기출문제를 계속 봐야지 영감이 올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뭐가 나올지. 작년에 뭐가 나왔고 어느 영역에서는 몇 문제가 나오고 막 이런 거를 자기가 분석을 해야지 중요한 걸 찾아서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비포용지에 어떤 식으로 했냐면 나중에 이렇게 이건 좀 긴데 색채학을 공부를 마지막에 해가지고 안 하다가 그냥 이런 식으로 비포용지에다가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지공에 이렇게 한 장에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했고 이건 제가 기출 분석을 하면서 만든 최종 그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역별로 이렇게 있으면 이 빨간색은 서양미술사고 뭐 연두색은 표현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제를 1차 문제를 다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기출을 다시 볼 때 이거 오늘 교수법을 공부했으면 이 보라색 부분만 골라가지고 보는 거예요. 기출 한번 쫙 다. 이런 식으로 기출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복습을 하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제가 3일씩 했어요. 근데 나중에 9월, 10월 갈수록 이틀씩 줄이고 하루 만에 다 끝내고 이런 식으로 복습을 하는 시간을 줄이고 백지 쓰거나 이론 외우는 암기하는 그런 양을 늘려야 돼요. 하반기로 갈수록 그렇게 해서 자기가 외워야 되는 거를 상반기는 이해 중심으로 했다면 하반기에는 백지 쓰기를 하면서 계속 반복해가지고 많이 외워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교육학도 똑같이 했어요. 교육학은 이 한 장에다가 이렇게 전체 그 교육학 내용, 교육 심리부터 철학, 행정까지 다 이렇게 뭘 공부해야 되는지 한 장에 넣어놔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이론별로 3줄 정도씩 키워드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시험장에 갖고 갔고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교육학은. 네, 1차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고요. 2차는 실기가 40점이고 실연, 나눔이 있고 면접 토의가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실기는 사실 제가 이번에 좀 점수가 낮아요. 27점인가 나왔거든요. 40점 만점에 27.12가 나왔고 실연과 나눔은 이것도 되게 이번 점수가 되게 낮은데 14.9가 나왔고 면접과 토의는 34.5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사실 2차에 대해서는 저도 못했기 때문에 딱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제가 실기가 왜 망쳤는지 생각을 해봤는데 조건을 많이 놓쳤어요. 그러니까 동양화에서 점경 인물을 그리라 그랬는데 처음엔 엄청 크게 그렸어요. 앞에다가. 그러다가 다시 종이를 바꾸고 다시 조그맣게 그렸거든요.
근데 제가 의도 파악을 못한 건 저 양초를 줬는데 양초를 설경을 표현하는데 쓰라 그랬는데 저는 양초를 거기 눈밭에다 이렇게 꽂아서 그렸거든요. 그러니까 양초를 그리라는 건 줄 알고 문제를 제대로 못 읽고 그렇게 해서 동양화에서 정말 많이 깎인 것 같고 실험과 나눔에서는 저는 이 점수가 왜 나오는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면접과 토의는 사실 왜 깎였는지는 알 것 같아요. 아까 서울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선생님은 8분을 얘기하시고 나가셨는데 전 6분을 얘기하고 나갔어요. 얘기하고 되게 그리고 6분에다가 추가 질문까지 다 6분 안에 다 끝내고 나갔거든요. 점수가 잘 나올 수가 없고 그리고 토의에 있어서 진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경기도 보실 분들이 토의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6명 혹은 5명, 4명 이렇게 조를 편성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토의에 들어가는데 사실 자기 말만 하려고 그러니까 딱 눈빛에 보여 다음에 나 이 말 해야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막 되게 문제랑 해결 방안을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럼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자기가 준비해온 말을 각자 하시고 그게 토의가 하나의 결론이 나야 되는데 서로 이 말 저 말 하다가 그냥 종이 쳐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1차, 2차 스터디를 할 때 다른 과 선생님들이랑 집단 토의를 했는데 그중 다른 과목 선생님이 얘기하시기를 이 토의 점수가 집단 점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안 좋은 조는 같이 점수가 다 까이고 그리고 이 토의 안에서 사회자가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좀 눈짓으로 좀 똘똘한 사람들을 골라서 그럼 선생님이 이제 토의를 이렇게 잘 진행을 해보시라고. 왜냐면 이렇게 좀 끊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체육 선생님이었는데 그 어떤 집단 토의에서는 박수를 받고 전부 38점, 39점 이렇게 맞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진짜 막 어영부영 하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점수가 많이 깎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2차 경기도 실기는 잘 그리는 것도 중요하고 완성하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조건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고 저희가 이거 실현해서 점수 깎인 게 하나 있는 게 기억이 났는데 제가 조건을 하나 빼뜨렸어요. 그 안에는 도판을 활용해서 개념을 설명을 하는데 도판을 활용을 안 했거든요. 그런 거에서 이렇게 깎인 것 같은데 아무튼 조건을 잘 지키시면은 점수를 좀 잘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그게 높다고 하더라도 변별이 높다고 하더라도 근데 일단 1차 점수를 한 5점 이상 확보해 놓으셔야지 경기는 필수일 것 같아요. 그게 2차에서 잘 본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너무 이제 변수가 많으니까요. 1차에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일단 5점 이상은 확보해 두시는 게 2차 최종 합격까지 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얘기한 걸 가만히 보니까 이제 몇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한국사 시험이랑 토플 뭐 이런 시험에 비해서 임용 시험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사랑 토플 기타 여러 시험들은 재수, 삼수, 사수를 하면 할수록 기초 실력이 있기 때문에 점수가 올라가는데 임용시험은 재수했거나 삼수했다고 그 다음 점수가 높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건 이제 방향이 맞아야 된다는 거거든. 그런 부분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예년도에 비해서 변별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1차 점수를 높여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일반적인 공부 사항을 선생님한테 상담할 때 학생들이 저 하루 10시간 하는데 괜찮아요? 라는 거를 일상적으로 물어보는데 그렇게 보편적인 상황보다는 자기한테 맞는 상황을 선택했다는 거. 그죠? 그걸 찾았다는 거. 그래서 하루에 뭐 4시간 공부하거나 6시간 공부했더라도 충분히 이렇게 승산이 있구나. 그러니까 자기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얘기 중에 집단 토의를 얘기했는데 경기도 디자인 공예로 수석한 선생님이 집단 토의할 때 나서서 이렇게 사회자처럼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점수를 좀 잘 받는 것 같아요. 일단 집단 점수도 잘 받고 그 다음에 자기 점수 잘 받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인데 그런 걸 언제 연습하는 거냐? 스터디할 때 연습을 하는 거야. 자기 주장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주장들을 잘 들어주고 이걸 조합할 수 있어야 되는 거를 이런 데서 연습을 하는 거니까 이것도 좀 참고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어제 부산에서 이제 하는
설명이 좀 있었는데 거기도 이제 경남 수석도 있고 이랬어요. 근데 문제 풀이할 때 점수를 기입형 4점 맞고 이랬어요. 그걸 또 버젓이 가져왔더라고. 거기다 내가 저 언제 정신 차릴래 뭐 왜 이래야 돼 하고 왜 쓴 것까지 이렇게 가져왔더라고요. 문제 풀이할 때 점수를 잘 받으려고 생각하면 저랑 같이 공부 못합니다. 자기가 아는 것이 문제에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 저랑 같이 공부하면 안 돼요. 그 문제는 반드시 안 나와요. 그냥 자기가 공부했던 것들 기초로 하고 새로운 걸 받아들여서 어떻게 나와도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나가고, 내가 마음껏 나올 만한 문제를 줬을 때 이거 외우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배워야 되고 그걸 외워가야 하지, 자기가 아는 거 내는 문제 그건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어저께 그분 설명할 때 가져왔는데 이게 펜인데 다 쓴 펜이에요. 이 펜이 다 쓰도록 이렇게 막 백지 쓰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신 분도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찾은 거지, 그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참 고맙고,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선생님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우리 조교 선생님이세요. 조교는 합격하는 전통을 이어줘서 고맙고, 또 그 얘기는 안 했는데 어제 경남 수석도 사실 수석하면 굉장히 칭찬해줄 만한 일인데 제가 막 드러내고 이렇게 안 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합격하면 되는 거니까, 그지? 예, 못한 사람도 있는데 자꾸 수석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좀 못 들은 척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또 아는지 그냥 어젯밤에 저한테 잠깐 저 1등 했어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맙고 그랬는데, 자, 나와서 이야기하십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인천 지원해서 합격한 연보영이고요. 저는 일단 작년에 조교 활동을 했었고, 일단 저도 여기에 항상 앉아있을 때 합격분이 오시면 나는 왜 저기에 뭐 올라가지 못하지? 약간 내가 정말 합격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게 있었고 했는데, 이제 막상 제가 합격하고 보니까 일단 뭐 제 나름대로 노력한 것도 있고 뭐 개선한 것도 있지만 저 혼자만이 아닌 꼭 일단 교수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제가 만났던 스터디원들이 있었기에 진짜 가능했던 그런 합격인 것 같아서 일단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제가 어제 연수가 끝났어요. 근데 이제 연수를 갔는데 이제 인천이 미술 10명 뽑았는데 이렇게 미술표, 이렇게 출석표를 보는데 번호가 매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번호가 가나다 순도 아니고 수험번호 순도 아닌데 과연 이게 뭘까 했는데 제가 1번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공식적으로 교육청을 통해서 들은 건 아니지만 이게 합격생들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치맥을 하면서 같이 점수 얘기하고 했을 때 이게 등수순인 것 같다라고 해서, 사실 저는 1차 시험 3일 전까지 맨날 울었어요. 나 이번에도 못 붙으면 어떡하지? 기간제를 알아봐야 하나? 해서 진짜 왜 사람들이 한강을 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지 정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상 점수를 받고 보니까, 그리고 합격생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사람 일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자기가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하시면 자기가 생각했던 것, 난 진짜 객관적으로 부족한데 합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난 평소에 했으니까 합격했을 거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좀 더 높은 순위로 안전하게 합격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총 2년 반 동안 좀 공부를 했어요. 반년이 좀 애매한데요. 그거를 사실 점수 공개가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지만 이게 다 해서 그게 좀 와닿을 것 같아서 그냥 공개를 할게요. 일단 저는 마음가짐? 약간 좀 상투적일 수 있는데 저는 정샘 선생님 수업만 들었거든요, 계속. 그래서 일단 교수님에 대한 신뢰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선택하셨고 이거 뭐 1년 커리를 따라가기로 생각하셨다면 이게 좀 신뢰감이 바탕이 되어야, 사실 저 혼자 뭐 복습하고 이런 게 더 이게
막막하거든요. 그것만 해도 정신이 없는데 아, 이 선생님 내 문제 이거 안 날 것 같아. 안 중요할 것 같아. 스스로 판단을 하거든요. 나중에 가면. 저도 물론 그랬고. 근데 이제 아,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 그건 나의 편견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거를 고치려고 했고 그리고 한 번에 저 처음에 와서 이제 수업을 들을 때 한 번에 이게 사실 다른 선생님 기본수업 비교했을 때 정쌤 선생님 문장이 어렵다고 해요. 어떤 구조도나 이런 게. 근데 이거를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저도 물론 아무런 지식, 전 학부 때 교재 기술을 따서 더욱더 어떤 지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을 내가 다 이해해야지 내가 이걸 마스터할 것 같은 강박관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문장 한 문장씩 꼭 이해해야 한 페이지를 넘어갔고 단어가 안 나오면 그것을 찾느라 바빴어요. 인터넷에서. 그러면 2페이지 공부하는데 뭐 5페이지 공부하는데 하루가 다 끝난 거예요. 남들은 벌써 회독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좀 그런 강박관념을 버리시고 그냥 약간 인정하는 게 필요해요. 아, 이게 이거라고? 그래, 그냥 외우자. 그러면 처음에 자기가 막 튕겨내려고 해요. 아, 이게 맞는 건가? 하는데 이게 3, 4, 5, 6 이렇게 지나시면은 그게 갑자기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연결고리가 생기고 아, 이게 이 말이었어? 하면서 갑자기 막 득도한 것처럼 막 그런 진짜 카타르시스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게 생기고요. 그리고 저는 초수 반영 공부할 때 좀 가장 힘들었던 게 사실 기본 이론도 벅찬데 이제 초수생들 분들은 문제풀이 가면은 내가 공부한 게 안 나오고 자꾸 이상한 어려운 거, 좀 세분되는 거 이런 아니면 아이스너를 이렇게 공부했는데 공부 안 한 관점에 아이스너가 나오거나 이래요. 그러면 그때는 그래서 제가 그때 절망을 느끼고 포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직강을 안 나오고 그냥 공부를 안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인정을 안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재수 아닌 뭐 본격적인 초수라 할 수 있지만 그때는 그냥 내가 싫어도 인정하자. 이건 해야 되는 거구나. 약간 하니까 암기도 잘 되고 이게 나중에 도움이 꼭 반드시 돼요. 저도 이번 시험을 볼 때 예를 들어서 장석이 나왔어요. 근데 장석이 문제풀이 때 다루지 않았던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어떻게 풀었냐면 그때 봤던 뭐 2년 전인가 뭐 1년 전에 봤던 문제풀이에서 장석에 대해서 나오진 않았지만 이렇게 박쥐 모양의 그런 장석에 넣고서 그때는 교수님께서 이것에 대한 문양의 상징을 쓰라고 내셨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문양의 상징을 그때 장석을 문양 상징으로 물어봤지? 그러면 이게 장식적인 측면이 있을 거고 이게 어떤 기복신앙적인 측면이 있을 거다라고 해서 그것을 이용을 한 거죠. 그래서 장석의 기능을 쓰시오가 이번에 나왔는데 저는 그걸 썼고 그다음에 장석의 위치가 이제 도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항상 모서리 쪽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아니 문 앞에. 그러면 모서리 쪽에 붙어 있다는 거는 이게 어느 나무로 만들어진 목공예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강하는 게 아닌가 해서 결국 보강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제 저는 2차가 다 끝나고 2차 최종 발표를 기다리면서 이제 해설 강의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정답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스쳐 지나가거나 그냥 귀로 들은 것도 반드시 시험장에서 도움이 되신다는 걸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반년했을 때 교육학이 처음에는 경기를 봤어요. 그래서 교육학이 8.33이었어요. 과락이 8점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전공이 42점. 해서 총 52.33이었고 합격상이 그때 65점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반년했던 거는 솔직히 전 전공만 반년했었거든요. 교육학도 물론 그냥 이렇게 듣고 나는 수업 들었으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제가 수원이 집인데 그래서 잤어요. 계속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교육학이 그때 근데 어렵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과락이 안 나온 이유는 그래도 얘가
어떻게 쓰려고는 했구나. 서분기를 갖춰서 쓰려고 했구나. 그 다음에 뭐 지어서라도 쓰려고 했구나. 그래서 그때 과락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불쌍하다. 그냥 해서 0.33을 줘서 과락은 면하게끔 해줬고, 그래서 이게 제가 쉬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안 보려고 했어요. 내년에 다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완전 철저하게 준비해서 시험을 보겠다 했는데, 제 주변 사람들이 그러면 시험장에 가서 시험 분위기라도 봐 이렇게 했거든요. 너 왜 되게 멍청하다. 되게 그럴 거면 왜 시작했냐고 해서 그래 난 어차피 불합격이니까 시험장 분위기라도 보자 했는데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 분위기랑 막상 푸니까 내가 그래도 과락이 그때 30 몇 점인가 그랬는데 과락은 면한 거예요. 내가 반년밖에 공부를 안 했는데. 그래서 내가 하면 되겠구나 해서 이제 두 번째 때는 그때도 경기를 봤는데 그때는 교육학이랑 전공도 1년 패키지로 끊어서 풀로 계속 다녔어요. 직강을. 그래서 그때는 이제 수업하면 반드시 복습하고 그날 바로 복습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진짜 설명하시는 것처럼 공부를 그냥 그때 했고, 그래서 그때 교육학에 13.67이 나왔고, 그다음에 전공이 62점 그때 그래서 75.67이었는데 합격선이 78.34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니까 되게 비약적으로 오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최종 합격을 하려면 턱없이 부족한 점수였죠. 왜냐면 2차까지 생각을 한다면. 그래도 전 여기서 희망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내가 총 합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1년은 저는 그냥 쉬었어요. 저는 휴식기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학부 졸업하고 바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쉬고서 한 3월 시작하기 좀 일주 전에 교수님을 찾아가 상담을 했어요.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너 왜 시험지 분석해봤어? 네가 어느 부분에서 틀리고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분석해봤어? 약간 그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저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이거 해 하면 이렇게 하는 그런 수동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저에 대해서 좀 분석을 그러니까 좀 객관적으로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스케줄이 없어요. 작년에도 이번에도 스케줄 없이 생활했어요. 저는 이렇게 이거 쓰고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과감히 포기했고, 전 생활 패턴도 완전 부엉이에요. 그래서 전 학부 때 야작을 많이 했어서 도저히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하는 건 불가능해서 저는 한 10시쯤에 일어나요. 그래서 대신 새벽 5시엔 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물론 쉬는 시간 밥 먹고 1시간 쉬고 커피 마시고 뭐 이런 건 있지만 대신 이렇게 늦게 자서 저는 이상하게 새벽 때 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꼭 공부를 아침에 해야지 뭐 잘 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시험장이 어쨌든 아침에 푸는 거기 때문에 대신 2달 전부터는 그렇게 일어나려고 노력을 했고, 그것에 대한 방편으로 스터디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는 언니랑 교육학을 했는데 그 언니도 부엉이 패턴이어가지고 한 8시 반, 우리 너무 뭐 6시 이런 거는 오바다. 그래서 한 8시 반이라도 일어나는 걸 하자 해서 8시 반에 순서를 정해서 오늘은 내가 깨우는 거, 내일은 언니가 깨우는 거 해서 8시 반에 일어나면 이제 핵심 톡톡 아실 텐데 그게 총 이렇게 쫙 있거든요. 그것을 한 달 분으로 내가 몇 회독 하고 싶은 분으로 나눠요. 8시 반에 일어나서 자 교육 심리 해서 한 사람씩 한 단락씩 그냥 읽는 거예요. 그럼 읽다 보면 좀 잠이 깨요. 근데 그리고 나서 다시 순서를 바꿔서 한 단락씩 읽고 그래 안녕 했는데 또 자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니까. 그래서 또 그때 막 한 달 전에는 그걸 하고 나서 또 자는 걸 아니까 교육학을 모의고사실 한 편씩 써서 바로 1시간 내에 올리기.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개선을 하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저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어서 좀 나름대로 약간
그걸 해소할 수 있는 걸 찾았는데 저는 이제 시험 기간 준비하면 이렇게 한 30분 거리? 은행 갔다 오면 그 하루가 너무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운 데도 못 가는데 놀러 나간다는 거는 좀 오히려 제 수험 생활에 방해가 될 것 같고 대신 이제 집 앞 한 신호등 건너면 바로 문화센터가 있어서 거기서 요가를 하거나 순환 운동을 해서 어떤 허리 강화 운동을 한다거나 약간 그렇게 해서 해소를 했고 제가 공부하면서 되게 마시는 걸 좋아해요. 커피 같은 걸 좋아하는데 그건 어디 가는 게 아니라 어쨌든 자리를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마시는 거에 있어서 돈을 아끼진 않았어요. 나름대로 그걸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풀었고 제가 좀 정리가 안 돼서 두서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때 실패 원인을 분석했을 때 실패 약간 좀 부족한 게 뭐였나 하면은 어느 정도 1년을 빡세게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은 알아요. 그리고 이거 문제를 냈을 때 이걸 것 같아 해서 끄적이기는 하는데 그 문제 점점 문제가 어떤 예를 들어서 페미니즘이 나오고 거기에서 페미니즘에 대한 일반적인 문제를 물어본 게 아니라 어떤 여성성의 관점 그러니까 관점을 담은 문제를 자꾸 출제하고 있고 정교화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에 대해서 아는데 정말 쓸 수 있었나? 머릿속으로는 쓸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손은 안 대더라고요. 그래서 인출, 그 다음에 정교화.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던 게 레이오그램 문제가 나왔어요. 재작년에. 그러면은 레이오그램 솔직히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 썼어요. 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가장 중요한 단어를 빠뜨렸던 게 카메라 없이. 그러니까 이게 정말 기본적인 건데 그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1년 공부하면은 다 방향성은 맞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두루뭉실 설명을 하는데 그 완전 4점을 다 받거나 5점을 다 받을 수 있는 정교화는 얼마나 중요한 키워드로 그 문장을 구성하느냐? 약간 그런 거에서 그래서 이제 기본서도 전 영역을 다 보려고 했고 특히 저는 사전을 좀 강조해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사전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혼자서 스터디 같은 활용은 그냥 직강에서 해주는 스터디 말고는 다 혼자 공부했어요. 근데 평소 일일이 스터디 하는 건 안 했었는데 제가 습관이 자꾸 어떤 문제가 내셨으면 그 문제를 완벽히 암기하고 내가 한 문제를 그 완벽히 답안을 할 수 있을 때 다음 문제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1주를 보면은 그 1주를 다 복습을 못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거에 문제점을 있어서 평소에 하루씩 오늘은 1번부터 5번까지 스터디해서 그날 밤에 문제를 내서 확인하는 식으로 해서 제가 회독을 못하는 습관을 보충할 수 있게끔 장치를 마련을 했고 그래서 저는 사실 필독서 전혀 안 읽었어요. 그 다음에 교과서도 이번 최근에는 한 번도 안 봤었고 그냥 그 전에 교과서 강의 2개월 볼 때 그게 다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남들 학교생보다 그냥 정말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교재로만 그러니까 공부를 계속 했는데도 컷보다 12점을 높게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진 도구들을 어떻게 활용했나 그걸 설명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는데 일단 교육과정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매일 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볼 수 있게끔 해서 그 직강 때 오면은 스터디들이랑 아침에 오자마자 확인하는 식으로 그렇게 했고 그다음 교육과정에서 중요한 키포인트 같은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교수님이 매년 맞게 설명해 주실 텐데 그때 역량 강조하셨는데 그래서 역량을 포스트잇에 따로 붙여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했는데 이 역량이 또 나왔었고 그런 식으로 했었고 저는 초수
때 약간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학급생들 오면은 기본서 완전 달달이 다 공부했어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나도 기본서 본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때는 한 이 정도 봤나? 도대체 회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급생한테 찾아와서 물어봤어. 아, 이거 어떻게 회독해요? 그랬더니 그냥 계속 보시면 돼요. 빠르게. 그러면은 나중에는 뭐 하루에 2번씩 돌린대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어쨌든 공통적인 의견이 기본서를 되게 꾸준히 보셨다고 했길래 그래 밑절 본전이다 해서 했는데 처음에는 이게 되게 집착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거를 꼼꼼히 읽으면서 중요 키워드에만 밑줄을 쳤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좀 더 키워드 그래서 형광펜 해서 나중에는 그거 친 것만 볼 수 있게끔 해서 회독을 하는 식으로 했고요. 이때 2번째 때 저는 사전을 전혀 안 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후회했던 게 내가 이 기본서랑 심화서랑 세계영어사전, 저는 현대영어사전만 봤거든요. 현대미술. 그래서 이거를 같이 봤으면 이걸 좀 더 회독이 쉬웠을 거예요. 라고 확신을 해요. 왜냐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특히 서미사 쪽은 사전이 그냥 그대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게 좀 제가 그 정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반복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세계영어사전이랑 현대영어사전을 둘 다 펴놓고 동시에 봤어요. 왜냐면 겹치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일단 사전을 볼 때는 처음에 이때 할 때는 사전을 그 카페에 그 중요 단어 올려주시잖아요. 그거를 입문을 했는데 이제 2번째 볼 때는 꼼꼼히 보자. 그래서 학급생들이 제가 친했던 언니도 사전을 너무 강조해서 꼼꼼히 보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봤냐면 일단 중요 키워드나 문장은 무조건 밑줄을 치고 그 다음에 나라, 시대, 배경 그 다음에 비교 관점들이 나와요. 황정과 서희를 비교하거나 그런 비교 관점은 VS로 쳐서 내가 그 사전을 보면서 비교할 수 있게끔 했고 그 다음에 목표, 의, 표시, 공헌점, 주요 작가 그 다음에 미술사적 흐름 그 다음에 표현 특징. 그래서 저는 최대한 정교하게 보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제가 그걸 문장에서 이 비교 관점을 생각하면서 읽은 게 아니라 그걸 읽다 보면 특징은 이렇게 서술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통점이나 차이점 같은 경우는 사전에서 네오다다를 봤을 때 다다와는 이런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은 뭐뭐다 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차 이렇게 해서 이게 공통점 차이점 문장이구나 이렇게 표시를 해서 하고 이제 세계랑 현대랑 분명히 겹치는 문장이 있고 의미는 같은데 약간 수식어가 다른 게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저는 처음에는 그걸 다 외우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좀 어차피 4줄에 한정되어 있고 하니까 그걸 보고서 취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잘 외울 수 있는 거 아니면 이 문장이 좀 더 정교하고 괜찮은 것 같아. 그런 안목은 다 나중에 생기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특히 효시 같은 경우에는 세계랑 현대랑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계에서는 앤디 워홀이 효시라고 하는데 현대에서는 막 고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여기에서 되게 궁금점이 생기면 다 뭘 외워야 되나? 약간 해서 처음에는 막 물어보고 상담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다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문제풀이 할 때 이런 문제들을 반드시 내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답안을 보고 앤디어로 보는 게 더 낫겠구나 하는 판단력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그래서 이 사전 정리를 기본으로 이렇게 미술사 같은 거는 사전 중심으로 하니까
나중에 모고 문제 낼 때 내가 사전에서 봤던 문제가 모고 때 그대로 나와요. 관점들이. 그러니까 꼼꼼히 안 읽어보셔서 그렇지 기본 관점들은 다 수록돼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모의고사를 회독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미 여기에 정리를, 예를 들어서 이게 페미니즘인데 내가 정리를 다 해놨어요. 근데 이번에 나왔던 그 설치 미술 있죠? 그게 모고 때 문제를 내셨어요. 그러면은 그 문장을 보시면 내가 사전에서 읽은 문장이 그대로 나와요. 그러면 나는 여기다 밑줄만 치면 되는 거예요. 굳이 적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근데 어떤 부가적인 설명, 어떤 기법적인 설명이 좀 더 선생님이 문제가 자세할 때 옆에다가 적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회독을 할 때 그냥 이것만 다시 읽으면 모고 문제도 회독하는 거고 사전도 회독하는 거고, 그리고 기본서가 여기에 다 녹여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기본서와 사전을 동시에 봤기 때문에 내가 기본서를 다시 안 읽어도 된다는 그런 틀이 생겨요. 그러니까 회독이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했었고, 그래서 저는 이번 페미니즘 문제도 솔직히 여성성 관점? 제가 공부하지 않았던 그런 관점이었,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았던 건데, 저는 그냥 여기 있는 사전 문장으로 다 해석해서 다 썼어요. 썼고, 그 다음에 정리 같은 거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추상표현주의다 그러면 현대미술 용어사전에 등장 배경, 뭐 특징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그런 걸 제가 이제 그거는 중구난방되어 있으니까 좀 한눈에 딱 볼 수 있게끔 그냥 정리를 한 거고, 이것도 근데 개인 차이에 따라서 정리하다가 끝날 수가 있어요, 시험이.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유두리 맞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그리고 사전을 공부하고 정 선생님이 모고 때 포스트 인상주의에서 회화의 모더니즘에 끼친 영향을 내셨어요. 근데 문제를 보니까 또 여기 있는 문장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문제를 보면서 좀 더 정교화하는 거죠, 관점을. 나는 이거를 그냥 새 작가의 특징으로만 생각했는데 이거를 20세기에 끼친 영향까지 이걸 써도 되구나. 그래서 이 문장을 여기도 쓸 수 있고 저기도 쓸 수 있는 그 생각의 폭이 넓어지는 거를 좀 경험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친 게 나와요. 이거는 기출 문장이거든요. 저는 기출을 공부할 때 정선생님이 기출한 거 외에는 분석을 안 했어요. 너무 벅찼고 제가 못할 거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업을 하시면 뭐 2006년도 3번 문제 해서 똑같이 이렇게 칠판에 해주세요. 그러면 이거를 목록을 쫙 적어서 내가 이거에 대해 주제를 공부했어. 그러면 저는 서술형, 농술형 문제는 이렇게 따로 문제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공부했으면 동그라미 하는 식으로 해결하는 거. 그리고 어떤 기출 2000년도에 뭐가 나왔고 이거 저는 분석을 전혀 못할 것 같아서 대신 그 문제에서 정답 문장이 있잖아요. 그거는 반드시 키워드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인정이 된 거니까 그런 문장을 제가 서브노트 만들 때 그 영역에 그냥 적어서 노란색으로 표시해서 그게 기출 문장이었지 해서 그 문장은 좀 더 한 번 더 보는 식으로 약간 했었고, 그 다음에 프린트. 그리고 이제 프린트가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프린트가 내 책상에 쌓여있는 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3, 4, 5, 6까지는 그게 영역별로 다 잘랐어요, 문제를. 문제도 내주시는데 정리나 이런 거 영역별로 잘라서 여기다 영역별로 정리를 했고, 이제 마지막 모고 때는 스터디원들이랑 1주차 문제, 2주차 문제 돌리다 보니까 그거는 자르진 못했고, 대신 중요한 거는 또 영역별로 정리를 해서 이게 뭐 초수에 붙으시면 좋으시겠지만 뭐 재수를 하거나 그럴 때 초수 때 했던 문제가 재수 때 다시 내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똑같은 문제가 아니라 관점이. 그러면은 나 그때 했는데 분명 어디 있어요. 이 많은 자료 안에.
근데 난 그걸 찾고 싶을 때 이게 일일이 다 보면서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이미 영역별로 정리를 해놓으면 바로바로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런 편리성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조교를 하면서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좀 힘들었던 게, 초수생 입장에서 힘들었던 게 뭐예요? 하면은 이제 모고 때 문제풀이 가면은 나는 기본서랑 심화서랑 적혀 있는 문장을 외웠는데 정선생님 문제 답은 내가 듣도 보지 못한 문장이었던 거예요. 그럼 난 도대체 뭘 공부해야 되냐? 앞으로 이걸만 달다 외워야 되냐? 해서 이제 뭐 학교생들 일부는 저는 문제만 달다 외웠어요. 그냥 문제만 봤어요 하는데 저는 일단 내가 가져온 게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문제 중에서도 사전이나 어떤 기본서에 나와 있는 공식적인 용어 순위가 있어요. 나름대로 문장에. 그래서 그걸 하고서 이제 답은 다르지만 어쨌든 선생님이 가져오시는 문제 답은 또 다른 공식적인 문서의 답이 있고 우리가 찾기 힘들 뿐이지 그것도 다 답안이 인정되거든요. 그래서 전 욕심부리지 않고 몇 개만 취사 선택해서 그것만 외우는 식으로 해서 문제 답이 달라도 그걸 보완하게끔 꼭 강박관념을 가지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저는 사전하고 기본서를 끝까지 마지막 스터디 하면서 끝까지 가져갔는데 사전은 이제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해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영역별로 묶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막판에 사전 돌리기 용 분량인데 되게 작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 동미 준법별로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통회화 용어, 그다음에 서예, 공예 해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준법별로 다 모여 있으니까 내가 한 번에 볼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준법 헷갈릴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걸 한 번에 내가 모아놓으니까 바로바로 찾아서 내가 헷갈렸던 거를 정확히 비교할 수 있는, 차이점이 뭔지 알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빨리 끝낼게요. 그 다음에 교육학 같은 경우는 저는 이것만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공부하고서 이때는 바로 했었고, 이번에는 이번에는 인천을 봤는데, 교육학을 16점 받았고, 전공을 66.67에서 82.67. 그래서 컷이 70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전공이 너무 좀 부족하다는 걸 이때 분석을 했기 때문에 교육학은 솔직히 내가 암기를 못해서 못 쓰는 거지 보면은 굳이 강의를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8월? 마지막 90실 빼고는 강의 전혀 안 들었어요. 아예. 대신 내가 이론을 하루에 하나씩 정리하는 식으로 다시 외우는 식으로 꾸준히 했었고, 모고 때도 사실 뭐 해설 강의 이런 거 들으려고 했는데 막판에 전공이 너무 지식이 이렇게 많이 주세요. 그러면은 해설 강의를 들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제만 그냥 풀었어요. 그래서 교육학 강사 전혀 안 듣고 혼자 하실 수 있고, 대신 저는 장치로 스터디를 활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스터디 할 때 일부러 다른 강사 스터디원을 구했어요. 그래서 저는 전태련, 그때 막판에 전태련 들었었고, 그 다음에 이겸범쌤, 이선아쌤, 구평애쌤 이렇게 구해요. 그래서 하면은 좋은 점이 전태련은 전태련쌤은 이거를 안 중요해. 하거나 어떤 특정 강사가 이걸 안 중요해 했는데, 나머지 세 분 강사는 다 강조한 거였기 때문에 내가 과연 이걸 놓치고 가는 게 맞는 걸까? 해서 이제 교육학이 어느 정도 특정 패러다임에 근거해서 나오긴 하지만 정 영역을 좀 가져갈 필요가 있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그런 구분하는 능력? 내가 한 강사만 들었을 때는 되게 지엽적이기 쉬운데 그걸 보충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그렇게 했고, 그리고 저는 시험 한 달 전에만 교육학을 썼어요.
그것도 너무 시간이 아까워서 2달 전 시작할 때는 그 개요도식으로 해서 이 문제 봤을 때 이거는 무슨 이론이네? 그럼 무슨 이론만 써요. 그럼 그건 내가 쓸 수 있잖아요. 굳이 시간을 들여서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해서 근데 이제 감은 가져가기 때문에 1달 전에만 시간을 재서 쓰는 거 했었고, 그다음에 그리고 저는 이제 작년 학교생이 왔었을 때 그분이 되게 강조했던 거는 너무 이론에만 집착이랄까? 그런 게 아니라 좀 요즘의 흐름이 뭔지 자기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래서 이번에 화두가 뭘까? 2015 교육과정이고 자꾸만 배움 중심. 그럼 배움 중심이 뭘까? 그럼 당연히 구성주의야. 약간 해서 막판에 이제 교육학 할 때도 구성주의 중심으로 많이 봤던 거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자체 면접으로 바뀌었어요. 교육청 자체로. 그렇다면,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2차 하면은, 면접 같은 경우에는 자체 교육청 출제 때는 시책을 무조건 꼼꼼히 보시는 걸 추천해요. 그래서 면접은 윤승현 선생님 책은 다 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있는 답은 안 봤어요. 되도록이면. 왜냐면 제가 이때 교육학을 공부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모범 답안을 달달 외웠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장에 나와서 똑같은 영역을 받거나 비슷한 영역을 보면은 내가 외웠던 그 문장을 인출해야 될 것만 같은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인출이 안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하면서는 모범 답안을 절대 안 외웠어요. 어떻게 내 문장으로 쓰던 키워드만 들어가면 정답 처리가 되기 때문에 굳이 모범 답안을 그 정의대로 꼭 외울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면접도 그래서 일부러 답안을 안 보고 제가 현장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현장 사례 중심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나오기 때문에 문제는 그걸 활용을 했고, 그 다음에 저는 시책을 자세히 봤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번에 자체가 좀 인천 면접이 멘붕이었다고 좀 소문이 났는데, 그 이유가 구상형 하나에 즉답형 3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총 20분을 보는데 구상형 하나는 이제 내가 알고 들어가는 거죠. 그 20분 내에서. 근데 구상형 하나에 1 나는데 1-1, 1-2, 1-3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험지에. 그러면 이때 구상을 할 때 이렇게 많이 내고 이때가 3가지 답 1-1에서 어떤 차원에서 3가지 답하고 어떤 차원에서 3가지 답하라 이거였고, 두 번째서도 두 가지 답해야 됐고 세 번째에서 2가지 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즉답형은 간단하게 물어보겠지 하고 다들 예상하고 그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즉답형이 끝나고 막 7분 남고 막 10분 남고 난 여유롭게 막 논리적으로 다 설명해서 뿌듯했어요. 막. 근데 즉답형을 펴는 순간 1-1도 2가지 물어보고 2번도 2가지 물어보고 3번도 2가지를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들 멘붕이 온 거예요. 시간 조절을 다 실패하고 처음에는 1번은 문항에 대해서 읽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저도. 갑자기 심사위원이 저를 안 보고 계속 시계만 보는 거예요. 시계가 제 뒤에 있어서 시간을 전혀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날 안 쳐다보고 자꾸 시계를 보지? 그래서 전 대놓고 이렇게 봤어요. 시계를. 근데 3분 남은 거예요. 이거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막판에는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읽고 자 2번은요. 첫째 이렇게 해서 결국에 했는데 제가 시책을 많이 보시라고 추천하는 게 자체형이기 때문에 어쨌든 인천 자체에서 추구하는 방향대로 면접이 나왔거든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시책을 분석을 해보시면 중점 교육 정책이라고 해서 가장 높게 추구하는 정책이 있어요. 그러면 안전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안전에 대해서 예상할 수 있겠구나는 틀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촉박한 시간에도 말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15가 나왔어요. 여기서도 역량을 물어봤어요. 역량이 뭐고 역량 2가지 말하고 그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너의 교육 방법을 말해봐라 했는데, 어쨌든 내가 교육학을 하면서도 2015를 강조했고 전공을 하면서도 2015를 계속 가져갔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공부를 안 했어도 계속 가져갔기 때문에 했고,
이거는 토의에 관련된 문제가 났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이것도 예상을 어느 정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면접을 할 때 저는 기본서도 좋지만 그거보다 좀 더 쉽게 하는 게 교육청 공식 블로그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자체 출제 같은 경우에는 여길 보면 그 교육청에서 뭘 원하는지 알 수 있어요. 기사 같은 거. 그다음에 여기 들어가면 뭐 달마다 뉴스도 간단하게 3분짜리가 있거든요. 그냥 이달에 뭐 했고 이렇게 하면은 이때 토의 토론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뭐 교육감하고 얘기할 때도 원탁 토의하고 학부모 초청해서 교육 공동체 만들 때도 원탁 토의하고 학생들끼리 시 대회 할 때도 원탁 토의하고 그러니까 토의 토론. 그래서 강조한 게 진짜 다 반영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교육부가 운영하는 그다음에 행복한 교육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면접 굳이 막 외우고 이런 거보다 이런 거 들어가서 그냥 정책 보고 약간 이런 거 그다음에 사례 중심 여기 보면은 또 교사들이 수기를 올려와요. 내가 이런 갈등 상황일 때 난 어떻게 극복했다. 그냥 이동하면서 그냥 심심할 때 이런 거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체화가 되는 것 같아요. 굳이 외우지 않아도. 저는 그래서 이렇게 했고 이제 빨리 끝내야 되니까. 저는 집이 수원인데 인천을 택트를 했어요. 이제 지역 선택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사실 지금은 소용이 없고 TO가 나봐야 좀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인천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전공이 동양화인데 경기를 봤을 때 특히 경기가 실기 변별이 큰데 내가 과연 그거를 다 그 사람들을 제치고 안전하게 합격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굳이 지역에 꼭 난 무조건 그 지역에 하는 분도 있지만 꼭 사실 합격하면은 그런 사실 나중에 좀 기간이 오래되면은 그냥 합격만 하는 게 약간 그런 게 좋다? 약간 이런 게 생기는데 그래서 저는 인천을 택한 게 일단 실기 전공을 따졌고요. 이때 소묘랑 전공 택일. 그래서 나 한국화를 잘하니까. 그래서 몇 개를 추렸고 거기서도 지도안. 이번에 지도안이 없어졌어요. 근데 저는 경기를 준비하면서 지도안 쓰는 게 되게 미흡하고 자신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지도안 안 보내? 약간 그리고 나는 뭐 수업 시험보다는 전 면접을 좋아해요. 근데 면접이 이번에 50점이었거든요. 약간 그런 거를 따져서 합리적으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역 선택은 굳이 상담을 안 받으셔도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그 지역 때문에 이제 고민스러웠던 부분들을 좀 얘기해 준 것 같아서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서울, 경기, 인천 같은 경우는 앞서 나가는 교육청이라는 자부심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을 응시하려면 시책 같은 거, 대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큰 지역을 보려면 응시할 생각이 있으면 그 지역의 시책을 좀 미리 봐두는 것도 좋은 방식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2차도 요즘 이제 변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굳이 자기가 준비했던 부분들보다는 좀 새롭게 도전하는 거. 조금 어렵긴 해도 도감 내신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무슨 말인지 이제 근무를 하시면 아시겠지만 도와 도끼 이렇게 옮길 수 있는 사례가 좀 있긴 해요. 요즘 또 그리고 좋은 땅덩어리에 무슨 뭐 도시가 어디 있고 시골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합격하는 것도 우선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기회가 또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차 생각해서 실기 때문에 지역 갈등을 하지 말고 좀 더 길게 보면서 준비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긴 시간 감사하고 자세한 거 가져온 자료들도 무겁게 가져오고 이랬으니까 보실 분은 보시고 이야기 나누는 거 질문할 거 좀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자연스럽게 점심시간 갖고 1시 20분까지 점심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신 분들 대단히 감사하고 많이 참고하십시오. 감사하다는 의미로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